네, 이번 강의 내용은 자료 구조와 컬렉션입니다.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 구조를 일관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일반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과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 그리고 리스트와 셋, 그리고 맵과 같은 대표적인 자바의 자료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강좌 사이트의 자바 파트 1 6장 자료 구조와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자료 구조의 주요 개념과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자바 자료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 성적을 처리한다고 할 때 성적값을 변수에 할당한다면 100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열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열이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명에, 그렇죠? 예, 하나의 변수명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또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배열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배우는 자료 구조에 따라 자료 구조를 통해 개선을 할 수 있죠. 자, 배열은 이미 배운 것이라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전통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가 일단 선언할 때 크기를 고정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위치를 모르는 경우 효율이 떨어져요. 자료를 검색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불리한 구조이고요. 또 배열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는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되고, 또 배열 중간에 값을 추가하려면 기존 데이터들을 모두 이동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또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러한 배열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자료 구조들을 쓰죠. 자, 리스트와 맵과 같은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먼저 리스트. 자, 리스트는 기본적으로는 배열과 거의 같아요. 사실 자바에 있어서의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인 자료 구조이고요. 자, 배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기가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기본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크기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공이 됩니다. 즉, 다양한 메서드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타입일 수 있어요. 보통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오브젝트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모든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죠. 예, 우리가 만드는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뭐 헬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헬로라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모든 클래스 타입들은 슈퍼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 그래서 만약에 뭐 꼭 이거는 어레이 리스트나 이 리스트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자를 메서드의 인자를 오브젝트로 받게 되면 모든 자바 객체 타입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어떤 타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관된 처리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제공이 되고요.
또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검색과 같은 부분은 또 별도의 구현이 필요한 문제가 있기도 하죠. 자, 리스트의 한 형태인 링크드 리스트는 현재 데이터의 다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이전과 다음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자바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는 봐도 이 더블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 형태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자료 구조는 맵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이 된 바 있고요. 이 맵이라는 자료 구조는 키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저장이 된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맵을 쓸 때의 장점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 키값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11072 학번이라고 그러고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것을 맵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맵의 저장 공간에 어딘가에 여러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1177 김길동. 예.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때 키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 요 키값들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도 물론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맵에서도. 그래서 모든 객체 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구성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스튜던트라든지 멤버라든지 이런 클래스 타입을 만들고 이 안에 또 다른 어레이 리스트의 자료 구조를 만들거나 또 맵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필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맵을 이용하면 간단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또 다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표현은 이제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 네, 이터레이터는 서로 다른 자료 구조. 자, 여기 벡터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러한 데이터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료 구조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집합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차례대로 읽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동일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예제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전체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진한 색깔들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규격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맵과 소티드 맵이 있고요. 맵을 구현하는 여러 클래스들이 있고 소티드 맵을 구현하는 트리 맵이 있습니다. 자, 컬렉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리스트와 셋, 소티드 셋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또 리스트 를 구현하는 abstract 리스트와 linked 리스트 등등의 클래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고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 두의 차이는 사용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컬렉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구현 방법이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링크드 리스트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끝에 추가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끝에 추가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에 기존의 데이터를 전체를 임시 배열로 옮겼다가 새로운 걸 끼워 넣고 또 기존 걸 집어넣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죠. 그러나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가 실제로는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정보,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정보, 이렇게 연결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할 때 전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이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가리키게끔 하면은 쉽게 전체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링크드 리스트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셋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데이터 집합이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순서, 셋 순서 없고 그 다음에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시셋과 링크드 해시셋이 있어요. 자, 앞에서 링크드가 나왔죠? 네, 같은 개념입니다. 해시셋과 링크드 해시셋 사용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가 자주 삽입되거나 데이터가 구조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라면 이제 링크드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맵이죠. 맵은 키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 유지 안 되고요. 키 중복 안 됩니다. 대신에 값은 중복이 돼요. 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해시맵을 씁니다. 네, 나머지 클래스도 참고하기 바라고요. 네,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리스트와 셋의 최상위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리스트와 셋을 구현한 모든 클래스들은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죠. 즉,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와 셋은 모두 컬렉션이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앞에 이제 컬렉션 타입으로 받고 여기 셋을 쓰든 리스트를 쓰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사실 이렇게 컬렉션으로 받기보다는 리스트나 셋을 놓고 실제 구형 클래스를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셋, 뭐 링크드 해시셋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쭉 예제까지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리스트와 셋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자, 리스트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복이 허용되고 저장 순서가 유지되는 구조예요. 자, 벡터,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인데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건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데이터가 자주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또 삭제된다든지 구조의 변경이 많은 경우라면 링크드 리스트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요 메서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또 전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혹은 특정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찾거나 특정 데이터의 값이 동일한 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마지막에 있는 걸 찾거나 삭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또 정렬하는 기능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쓰죠. 리스트 앞에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뒤쪽에 직접 구현된 클래스 타입을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리스트 구조를 뭐 이렇게 초기 값을 부여해서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어레이즈 우리 유틸리티 클래스에서 배웠던 어레이 할 때 배웠던 어레이 클래스의 asList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속된 배열 데이터를 리스트로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쓰고 혹은 list.of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은 타입 파라미터예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 타입 파라미터 즉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이 모두 스트링이다라는 뜻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을 동일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로 예를 들면 멤버면 멤버, 스튜던트면 스튜던트, 스트링이면 스트링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용 방법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스트링을 집어넣게끔 돼 있으니까 스트링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볼 수 있고 요거는 다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L2를 L1에다가 다 집어넣는 개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원소들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컬렉션의 sort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래 리스트 객체는 원소들이 정렬된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sort를 사용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들의 순서가 정렬된 형태로 바뀌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 그 스트림 API를 사용하게 되면 스트림의 경우에는 원본은 놔두고 정렬된 객체들만 또 다른 스트림은 생성이 되죠. 그건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으로 올림차순 정렬을 하겠다면은 이제 따로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내림차순 정렬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매우 쉬운데 올림차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sort 메서드에 이제 컴패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컴패레이터 객체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compare 메서드를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compare 메서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렬하고 싶은 방법을 기술하는 거예요. 즉 올림 차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검색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림 차순을 한다면 이와 같이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올림 차순을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렬을 이와 같은 정렬 방법을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스트림 API를 쓴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L1.stream 즉 요거는 그 리스트 데이터를 스트링 객체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orted 이제 정렬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건데요. 자, 이 경우 정렬을 시킬 때 L1으로부터 그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걸 정렬하기 때문에 실제 이건 L1은 바뀌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 L1.sort를 하면 L1 자체의 순서가 정렬된 형태로 바뀌지만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스트림 메서드가 새로운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렬을 하면 또 정렬된 걸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또 리턴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제 정렬할 때 올림차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 컴페어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올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동일 코드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 each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림 API를 사용을 하면 좀 더 간단한 코드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와 관련된 예제 코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은 set입니다. set은 리스트와 유사하죠. 그렇지만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순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시 set, 링크드 해시 set, 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는 건 해시 set이고요. 순서가 필요하다면 링크드 해시 set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렬이 필요하다면 트리 set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메서드는 다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유사하고요. 자, set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해시 set 혹은 linked 해시 set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도 비슷한데요. 배열로부터 set 객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arrays 클래스의 메서드를 통해서 또 set을 만드는 거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유사하고 삭제하는 것도 해당 객체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특정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메서드도 제공이 됩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터를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리스트로부터 이제 셋으로부터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와서 이터레이터의 has next 다음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 데이터를 출력하는 형식으로 순차적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트리셋은 이제 정렬이 가능한 셋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나머지 방법은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셋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맵입니다. 맵은 리스트 계열과 달리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제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또 맵은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자체로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여러 맵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시맵이 되겠고요. 주로 거의 해시맵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맵 인터페이스 타입인데요. 아까 이제 리스트나 셋과는 다르게 키와 밸류가 있기 때문에 타입 파라미터도 키의 타입과 그 다음에 밸류의 타입들을 모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put 메서드를 이용을 하고요. 데이터를 갖고 올 때는 get 메서드로 키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겠죠. 나머지 메서드들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엔트리셋과 키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값 모두를 엔트리 객체로 반환하는 거죠. 즉 해시맵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게 맵인데 이 속에 키 밸류가 들어있는 거죠. 키 밸류가 들어있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객체 하나하나를 이제 엔트리라고 하는 이 객체 하나하나를 엔트리라고 하는 타입으로 반환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받기 위해서 엔트리 셋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셋은 맵에 있는 키만 셋 객체로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즈는 밸류만 컬렉션 타입으로 반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맵이라는 것은 순차 구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인덱스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맵 데이터에 대해서 엔트리 객체를 가져다가 각각의 엔트리 객체의 키나 밸류 값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키값만 추출한 다음에 그 키값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씩 찾는 방법, 혹은 밸류 값들만 모두 가까워서 사용하는 방법 등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키 밸류 형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원하는 값 get을 이용해서 갖고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 지금 세 가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엔트리 셋을 얻어오죠. 그러면 리턴 값이 엔트리 타입이 되겠고요. 엔트리 타입 역시 키 밸류의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각각의 엔트리의 키와 밸류 값을 출력해 보거나, 혹은 키 값들을 모두 얻어와서 키 값을 이용을 해서 키 값을 모두 출력하거나, 혹은 키를 이용을 해서 맵에 있는 데이터를 다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밸류 값들을 모두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자바의 기본적인 자료 구조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던 리스트, 또 맵, 셋 계열의 자바 자료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실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제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